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경기도 외곽산자락에 걸친 707 특임단 부대 위로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운동장 한편에는 형형색색의 천막이 세워졌고 장교 가족들을 위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군악대가 연주하는 경쾌한 행진곡이 초여름 공기를 타고 운동장 전체에 잔잔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천막 그늘 아래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장교 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군복을 입은 부대원들이 행사 진행을 위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 한쪽에서 뛰어노는 소리, 어딘가에서 웃음이 터지는 소리. 겉으로만 보면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 분주한 풍경 속에서 유독 많은 시선이 한 곳으로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모여들었던 주인공은 바로 707 행정중대 소속 한지우 하사였습니다. 26의 한지우는 단정하게 군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군복 위에 얇은 외투를 덧걸쳤지만 임신 4개월에 접어든 배는 이미 천 아래에서도 그 윤곽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죠. 한지우는 그 시선들을 낱낱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눈을 피하면서도 시선만은 기어코 자신의 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말소리를 낮추면서도 입 모양만은 분명하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등 뒤에서 천막 너머에서 행사장 구석구석에서 흘러오는 시선들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부대에서 사고 쳤다더라. 천막 한쪽에서 한 부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다른 목소리가 받아쳤죠. 여군이 임신이라니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전부 들렸습니다. 한지우의 손이 살며시 배 위로 올라갔다가 이내 다시 내려왔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뱃속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 미안함을 꾹꾹 눌러 담은 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검은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천막 앞에 부드럽게 멈추더니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렸고 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몸을 바로 세우는 기척이 들렸고 자리에 있던 장교 부인들이 거의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707 사단장 강도윤 소장의 아내. 나이는 50대 중반이었지만 짙은 화장과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그보다 몇 살은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정미란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행사장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익숙한 듯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듯 여유로운 걸음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서던 정미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가서 박혔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정미란의 눈이 한지우의 배 위를 훑고 천천히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 몇 초간의 침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 불쾌함, 그리고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차가움. 정미란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천천히 한지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행사장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악대 소리만이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한지우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한지우의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사람을 물건 보듯 훑는 그 시선에 한지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 한마디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악대 연주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부인들의 수군거림도 오직 그 목소리만이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부대에서 애베고 다니는 게 자랑이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미란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행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한지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타오르듯 달아올랐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지며 가느다란 피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한지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세우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버텼습니다. 뱃속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이 떨림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한지우는 숨을 고르고 또 고를 뿐이었습니다. 군대가 어디라고 애를 만들어와. 정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런 년 때문에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행사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사단장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그 이름 앞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7 작전팀 소속 김태훈 대위. 31살의 김태훈은 방금 전까지 행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동료 장교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우연히 한지우 쪽으로 향했고 그 순간 정미란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 한지우가 비틀거리는 모습. 김태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눈이 한지우에게 고정된 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김태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에 들어오던 행사장의 소음들, 동료 장교의 말소리, 군악대 연주,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전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음이 된 것 같은 그 감각 속에서 오직 한지우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다 겨우 몸을 세운 한지우. 터진 입술.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뒷모습. 김태우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김태훈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뱃속 아이는 김태훈의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배치된 뒤 조용히 연을 쌓았고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부대 내 규정상 부부가 같은 부대에 복무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출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께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김태훈은 기뻤습니다. 한지우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기뻐하며 전출 신청과 육아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 소문이 먼저 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 사이임을 밝히기도 전에
부대 내 여군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행정중대를 넘어온 부대로 번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문이 이런 방식으로 폭발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라는 한지우의 턱을 손가락으로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구야? 부대에서 애 만든 놈이 누구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지우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한지우는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턱을 잡힌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눈물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조용하고 단단한 것. 아니면 애 아빠도 모르냐? 정밀한이 비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이 앞으로 살짝 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언제 걸어왔는지 그는 어느새 두 사람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 위로 드러난 손이 주먹을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정밀한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좁혔죠. 너 뭐야? 물음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김태우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그 짧은 사이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될지, 사단장의 아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군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걸 각오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내입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입을 손으로 가렸고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지우는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나오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지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미라는 잠시 김태훈을 바라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비웃는 차갑고 얄팍한 웃음이었습니다. 대위가 여군 임신시킨 거야? 정밀한의 시선이 김태훈에서 한지우로 다시 김태훈에게로 천천히 오갔습니다. 좋아.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희 둘 다 군 생활 끝났다고 생각해. 그 순간 행사장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습니다. 707 사단장 강도윤 소장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돌아보다 뒤늦게 소란을 감지하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상황을 파악하듯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밀한의 굳은 표정, 한지우의 터진 입술, 김태훈의 붉어진 눈, 그리고 숨죽인 채 지켜보는 수십 명의 시선. 정밀한이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부대 기강이 완전히 썩었네. 강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지우와 김태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래된 군인의 눈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계산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태훈 대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다.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군악대마저 연주를 멈춘 것인지 아니면 그 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훈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섰습니다. 한지우는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얹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건은 그날 오후가 채 지나기도 전에 부대 헌병대로 넘어갔습니다. 공식 접수 명목은 부대 내 행사장 소란 및 신체 접촉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받아든 헌병대장 최상혁 중령은 서류를 훑어보다 잠시 멈췄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졌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위에서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최상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 생활 20년이 넘도록 이런 공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바람이 불면 아래는 그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것, 그게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딘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인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진술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소란이 있었던 건 맞지만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사전에 맞춰진 것처럼 일정한 선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장교 부인들은 더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눈앞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을 텐데 기억이 없다거나 자리를 잠깐 비웠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사단장 부인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대 안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진술서 한 장 한 장 위에 투명하게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헌병대 조사관으로 이 사건을 배당받은 사람은 박서윤 중이었습니다. 임관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장교였지만 박서윤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진술들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라기엔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고 감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본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박서윤은 진술서 묶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사장 주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행정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중위님?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행정관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서윤은 직접 CCTV 통제실로 걸어갔습니다.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박서윤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20분부터 영상을 돌렸습니다. 천막 앞에 세단이 멈추는 장면, 정밀한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정밀한이 한지우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의 각도는 비스듬했지만 선명했습니다. 정밀한이 한지우 앞에 멈춰 서는 것,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말이 오가는 것, 그리고 정밀한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한지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는 순간 박서윤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되감았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아내가 임신 중인 여군 하사의 뺨을 손으로 가격한 것, 그리고 주변의 수십 명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서에 첨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최상혁 중령의 굳은 표정, 위에서 내려올 압력,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군 조직이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박서윤은
짧은 군 생활 동안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한지우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그 뒷모습이, 배 위에 손을 얹던 그 손이. 박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장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장이 완료됐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박서윤은 저장 장치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통제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잠깐 멈춰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헌병대 사무실 불빛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부대 숙소 건물 3층 끝방, 한지우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로 부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뺨은 오후보다 가라앉았지만 아직 얼얼했습니다. 터진 입술에는 군의관이 붙여준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견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처치를 마치고 조용히 내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배 위로 손을 옮겼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분노, 수치심,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 뺨을 맞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뱃속 아이였습니다. 충격이 전해졌을까, 놀랐을까, 무서웠을까? 이성적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지우는 손바닥을 배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대기 발령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부대 내 독신 장교 숙소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면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지우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내부 전화도 차단돼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그가 앞으로 나선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두 사람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지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연락처 목록이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부대 생활도 결혼도 임신도 아버지에게는 되도록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이름이 군 조직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게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로서도 군인으로서도.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잠기지 않으려 했는데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늦은 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감지했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지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행사장, 정밀한, 뺨을 때리던 손, 강도윤의 냉정한 목소리, 대기발령.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 앞에서 엉켜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저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무표정에 가깝게 굳어있는 얼굴, 군복 위에 별 4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화기 너머에서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누가? 단 2글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단장 사모님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관사 육군 참모총장 한태진 대장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어느 순간 무릎 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응접실 불빛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 4개짜리 장성의 얼굴이 아니라 딸을 가진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굳게 다물린 입술, 미간에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천천히 손을 쥐었다 펴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한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는 침실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걸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적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밤 한태진의 눈빛은 아버지의 것이기도 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자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2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707 특임단 부대 위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지만 부대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정반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사단장 부인이 임신 중인 여군 하사를 공개적으로 폭행했고 그 여군의 남편인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가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것.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로 시선을 피해가며 부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부대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참모장, 각 대대장, 행정중대장까지. 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도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 여기서 끝낸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군 생활 30년을 넘긴 장성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군이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정리한다. 어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 소란으로 처리하고 관련 진술은 그 방향으로 맞춰라.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시선을 내리까는 사람,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 사람. 반응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운동장에는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 부대의 사단장인 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손 안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편한 것은 덮고 거슬리는 것은 잘라냈습니다.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한지우 하사 전출 처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김태훈 대위 대기발령은 유지하고 추후 징계 절차 밟는다. 참모장이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도윤은 마지막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급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 부관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돼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부대 정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병 차량 2대가 정문 앞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부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함께입니다. 강도윤의 손에서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확인 중입니다만 부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참모총장 전용 번호입니다. 회의실 안에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전 통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 군 생활의 감각이 즉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참모총장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강도윤은 천천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군무를 고쳐 썼습니다. 표정을 다듬었습니다. 수십 년을 갈고 닦은 군인의 얼굴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헌병 차량이 그 앞뒤로 나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바라보는 강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검은 세단이 부대 본부 건물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헌병 차량 2대가 앞뒤로 나란히 서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부대 본부 앞마당에는 강도윤의 호출을 받고 나온 간부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부대 깃발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수행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이 뒷문을 잡아 완전히 열어젖히자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군복 어깨 위에서 별 4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한태진 대장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몸은 곱고 단단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잠깐 부대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가하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군에 몸담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한 번의 시선으로 조직의 상태를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부대 본부 앞에 서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굳어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지듯 인사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태진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은 다잡고 있었지만 목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장님,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셔서 됐어. 한태진이 짧게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는 강도윤도 느꼈을 겁니다. 한태진은 강도윤을 스쳐 지나쳤습니다. 함께 내린 헌병 장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헌병대 조사관 박서윤 중이 불러. 헌병 장교가 즉각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서윤이라는 이름을 참모총장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한지우 하사 어디 있나? 한태진이 멈추지 않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닌 것 같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태진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강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행정중대 숙소에 있을 겁니다. 한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부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자 행정반, 생활관, 식당 앞까지 사람들이 나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4개짜리 장성이 사전 통보도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중대 숙소 앞에 한태진이 도착했을 때 한지우는 막 복도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부관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군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입술, 아직 가라앉지 않은 뺨에 붉은 기. 한태진은 한지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서 무언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조여드는 것이 그 한 가지만이 보였습니다. 한지우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헌병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가져와. 박서윤 중위가 이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주머니에서 외장 저장 장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한태진이 받지 않고 헌병 장교에게 넘기도록 눈짓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자. 짧은 지시였습니다. 부대 본부 회의실. 한태진과 강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참모들과 헌병 장교 그리고 박서윤이 자리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밀한이 걸어오는 장면, 한지우 앞에 멈추는 장면, 그리고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 뺨을 맞은 한지우의 고개가 꺾이는 순간 회의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태진은 모니터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이마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 부인이 여군을 폭행했군. 진술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총장님, 상황이. 한태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맞은 여군은 내 딸이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이 내뱉은 그 한 문장이 회의실 벽을 타고 천천히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맞은 여군은 내 딸이다. 그 말의 무게가 공기 속에 가라앉으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을 조였습니다. 박서윤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헌병 장교는 시선을 모니터 화면에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전방 부대에서의 사고도, 감사관실의 조사도,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인사 문제도, 그때마다 강도윤은 자신이 가진 계급과 인맥과 경험으로 상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런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조용히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군 문제로 정리하고 진술을 맞추고 영상은 묻어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미 참모총장의 눈앞에 재생됐고 맞은 여군이 참모총장의 딸이었습니다. 아내가 때린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최선임자의 딸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태진은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는 감정이고 감정은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도윤 소장,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급도 직책도 아닌 이름. 그것만으로 이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강도윤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이었습니다. 어제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라. 한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하지만 회의실 모니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긴 영상이 재생된 뒤였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가족 행사 중에 제 아내가 행정중대 소속 여군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한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언쟁. 그 단어를 되뇌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CCTV에 찍힌 것이 언쟁으로 보이나? 강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부대 운동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사들이 오가는 모습,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부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태진은 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걸려온 전화,
짧고 떨리는 목소리. 저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은 아버지였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나? 한태진이 창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소란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군이 문제를 일으킨 걸로 정리하려 했다는 보고도 받았다. 강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안 누군가가 보고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게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서윤이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한 것도 보고를 올린 것도. 박서윤은 회의실 한쪽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등줄기는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외장 저장 장치를 들고 통제실을 나서던 순간부터 이미 각오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 영상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임신 중인 여군이 공개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조직의 논리로 덮어버리는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 강도윤의 싸늘한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헌병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정밀한 씨 연락처 확보해. 그리고 강도윤을 향했습니다. 강도윤 소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이건 절차상 절차. 한태진이 낮게 받아쳤습니다. 임신 중인 여군을 공개 폭행한 영상이 있고 그걸 덮으려 한 정황이 있다. 절차는 이미 거쳤어. 강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태진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으면서 헌병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김태훈 대위 대기 발령 즉시 해제해.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박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윤은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을 읽었습니다. 박서윤은 짧게 경례했습니다. 한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바깥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태진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참모총장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딸이 있는 숙소 쪽으로. 강도윤 소장의 보직 해임은 그날 오후 공식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의 끝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부대 안에 소식이 퍼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저녁 관사를 비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과 함께했던 사람이 부대를 떠나는데 걸린 시간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당직 부관이 인사를 건넸지만 강도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거리감만이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날 오후 헌병대에 출석했습니다. 군 장성 가족 폭행 혐의였습니다. 정미라는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버텼습니다.
사단장 부인으로서 수십 년간 누려온 지위가 아직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앞에서 그리고 참모총장의 이름 앞에서 그 믿음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정밀한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박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당당하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고 굳어가던 얼굴이 결국 무너지는 과정을 박서윤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제 외장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떨렸던 손이 오늘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미라는 군 장성 가족 모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인 사회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두가 줄을 섰지만 내려올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밀한이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김태훈의 대기 발령은 참모총장의 지시로 즉시 해제됐습니다. 독신 장교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태훈은 해제 통보를 받는 순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도감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앞으로 나섰을 때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 한지우와 함께 부대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맞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군인이기 전에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며칠 뒤 한태진은 김태훈을 불렀습니다. 국방부 청사 참모총장실이었습니다. 널찍한 집무실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훈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김태훈은 숨을 고르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한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훈 대위. 네, 총장님. 내 딸 지켜줘서 고맙다. 김태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질책이 올지, 어떤 조건이 붙을지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봤지만 이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진의 눈빛은 참모총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태진은 격려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의 전출 명령은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엔 불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인근 부대로 군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지우의 출산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전 군 병원분만실 앞 복도에 한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별 4개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행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장님,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한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짧게 말하고는 다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방 상황실에서도 작전 회의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분만실 앞 복도에서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훈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인지 밤을 새운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김태훈은 한태진을 보자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진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호장교가 분만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태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지우는 침대 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품 안에 작은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태진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지우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우가 아이를 건넸습니다. 한태진의 두 팔 안에 아이가 안겼습니다. 별 4개짜리 장성이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받아 안는 순간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계급도 직책도 30년의 무게도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한태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군인 집안이네. 한지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래 버텨온 것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듬해의 겨울이 오기 전 세상은 짧은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태훈과 한지우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군 관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고른 공간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지우는 처음 그 집 문을 열던 날 한참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그 옆에서 같이 서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아이의 이름은 김준서였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작은 백일상을 차렸습니다. 한태진이 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셔츠에 면바지, 평범한 중년 남성의 차림새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한지우를 보며 한태진이 말했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그 두 마디가 오가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옹알이였습니다. 한태진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김태훈이 준서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한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한태진이 손을 내밀자 작은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그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한태진은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별 4개짜리 장성도 30년의 군인도 아닌 그냥 손자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안아봐도 되겠나? 김태훈에게 묻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한태진의 두 팔이 준서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태진의 품 안에서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진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눈이 지우 닮았네.
한지우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백일상에는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지우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 과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의 풍경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한태진이 상석에 앉고 김태훈과 한지우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아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부대 이야기, 준서가 요즘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소소하고 평범한 말들이 테이블 위를 오갔습니다. 한태진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한지우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한태진은 한지우와 둘이 잠깐 베란다에 나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낙엽이 쌓인 길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우는 잠깐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한태진이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조금요. 한태진은 다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닌데요. 한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지우의 어깨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박서윤 중위는 그 사건 이후 헌병대 내부에서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포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 박서윤은 진급심사에서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발령지는 수도권 헌병단이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박서윤은 진급 통보를 받던 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통제실을 나서며 떨렸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비틀거리면서도 소리내지 않던 한지우의 뒷모습이. 박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진급 명령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한지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굳이 다시 군복을 입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말들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군복을 다시 입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날 행사장에서 뺨을 맞은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귀 첫날 아침, 한지우는 거울 앞에서 군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계급장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봄이 되자 옹알이가 또렷한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고, 여름이 되자 혼자 앉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첫걸음을 뗄 것이었습니다. 한태진은 한 달에 한 번 사복 차림으로 그 작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준서는 조금씩 커져 있었습니다. 한태진은 올 때마다 준서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품 안에서 항상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훈이 바닥에 앉아 준서와 놀고 있었고 한지우는 소파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김태훈이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그 손을 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잇몸만으로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김태훈도 웃었습니다. 한지우도 웃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한지우는 그 순간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뺨을 맞던 날, 밤에 혼자 앉아 배 위에 손을 얹던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던 날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서의 웃음소리가 작은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